이게 지금 청년 헤리티지죠? 그래. 그래서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아, 고맙다고 하는 것은 그냥 인사가 아니라 정말로 고마워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역사를 이렇게 관심 갖고 또 와서 듣고 하는 것이 참 고맙죠. 어, 참 우리가 대학을 다녀도 독립운동의 역사를 제대로 공부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런 기회가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참 교육이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역사를 배우고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마쳐도 우리나라 역사를 제대로 못 배운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이게 세계 어디 다른 나라에도 이런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면 대한민국의 역사는 그래도 최소한 도 배워야 되는데, 근데 바로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 역사를 자꾸 왜곡하고 비틀고 좀 그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역사가 참 잘못돼가지고 잘못 인식되고 잘못 알려지고, 그런데 이게 우리 역사, 특히 독립운동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참여해 주시니까 정말로 고맙습니다. 오늘은 저한테 이제 제일 처음 주어진 주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이제 광복군, 그래서 광복군 활동 얘기인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요즘에 광복이 우리가 찾은 것이라고 하지 않고 많이 연합국이 뭐 준 것처럼, 연합국의 선물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또 그게 많이 언론에 보도되고, 또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오늘 강의하려고 했던 것은 여기 글로 써놨으니까 그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광복은 찾은 것인가 주어진 것인가, 이 주제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1945년 8월 15일 날 일제 식민지로부터 해방된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 생각은, 그것은 미국이 일본하고 싸워서 이겨가지고 일본이 패망해서 우리는 해방됐다. 그럼 왜 일본이 패망했느냐? 그래서 미국이 8월 6일 날 히로시마, 8월 9일 날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렸다. 그래서 일본이 원자폭탄 2방 맞고 항복했다. 일본이 항복하면서 우리는 해방됐다. 그러니까 해방은 우리가 찾은 것이 아니라 연합국이, 특히 미국이 갖다 준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지금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로 우리의 해방, 독립, 광복, 이것은 연합국이 갖다 준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지금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중심이 그 문제입니다. 우선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용어부터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뭐 광복, 해방 이런 것들을 이제 서로 구별하지 않고 쓰는데, 해방, 광복은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분명하게 다릅니다. 이제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구속된 상태, 억압된 상태, 여기서 벗어나는 것을 해방이라고 그러죠. 광복이라고 하는 것은 주권을, 그러니까 잃었던 주권을 다시 되찾는 것을 광복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광복을 뭐 쉽게 빛을 되찾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의 주권이죠. 그래서 광복은 국가의 주권을 찾는 거야. 그러니까 해방, 광복의 의미는 다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1945년 8월 15일 날 이것을 광복이라고 그래야 될지 해방이라고 그래야 될지, 이게 좀 애매하죠. 애매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가 해방이 돼서 그 후에 우리가 국가의 주권을 우리가 행사했느냐 아니면 행사하지 못했느냐, 이제 그거 여부에 달린 것입니다. 잘 알듯이 일제로부터 해방되고 나서 우리는 남쪽은 미군, 북쪽은 소련군이 점령을 해서 미소의 그런 군종을 받았죠. 그럼 우리 남쪽 같은 경우에 미군정 시기에 우리가 국가의 주권을 행사했느냐? 만일에
우리가 국가의 주권을 행사했다고 생각하면 45년 8월 15일 날은 광복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미군정 시기에 우리가 주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1945년 8월 15일 날은 해방이 되는 겁니다. 엄격하게 구분하면 그렇죠. 그래서 해방, 광복, 이것은 그런 의미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그냥 미군정 시기에 우리가 주권을 행사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여기고 싶은 사람도 있고, 못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게 통일되지 않으니까 우리는 광복, 해방을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고 그냥 8.15 해방, 8.15 광복 혼용해서 쓰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는 얘기고, 우리가 1945년 8월 15일 날 광복되는데 그 광복은 연합국이 갖다 준 것이다. 연합국이 일본과 싸워서 이긴 승리의 그런 선물로 주어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연합국은 한국을 독립시키려고 한 일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1945년에 우리가 광복되고 이랬다고 생각했지만, 한국을 독립시킨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전에 결정이 됐습니다. 1945년에 우리가 독립된 것이 아니라 한국을 독립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전에 결정이 됐죠. 그것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카이로 선언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이게 카이로 선언 원문인데, 이 카이로 선언에 한국에 관한 문장이 딱 한 문장이 있습니다. 위에 3대국은 카이로 회의에 참석했던 미국, 영국, 중국 세 나라는 한국인의 노예 상태에 유의해서 적절한 시기에 한국을 자유 독립되게 할 것을 결의한다. 이게 카이로 선언의 딱 한 문장입니다. 이 얘기는 일본이 패망하면 한국은 자유 독립되게 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앞에 적절한 시기라고 하는 조건이 붙어 있지만, 이것은 카이로 선언에서 바로 이건 카이로 선언에 이건 문장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건 많은 사람들이 잘 압니다. 교과서에도 다 나와 있고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카이로 선언에서 한국의 자유 독립을 보장했다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아는데, 이제 그 과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죠. 그래서 오늘은 카이로 회의는 왜 열렸는지 먼저, 또 카이로 회의에서 한국의 자유 독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들어가게 됐는지, 그리고 우리 한국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독립하게 됐는지, 이제 그런 것을 그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이로 회의는 잘 아시듯이 미국, 중국, 영국 세 나라 정상들이 이집트 카이로에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카이로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 수도가 카이로잖아요. 그리고 카이로에서 열렸는데, 이제 가보신 분들 혹시 계실지 모르지만, 카이로 회의는 카이로에서 버스 차 타면 한 시간 조금 못 미쳐가면 큰 그 사막이 있고, 사막에 우리가 보면 가장 큰 피라미드가 있잖아요. 이제 사막에 그 피라미드들이 쭉 서 있는데 제일 처음에 있는 게 가장 큽니다, 규모가. 그리고 그 큰 피라미드 조금 앞에 그 얼굴은 사람 모양이고 몸은 짐승 모양인 그 스핑크스가 있죠. 아주 잘 알려진. 그래서 큰 피라미드 스핑크스가 있는 거기가 사막인데, 거기에 1850년대 영국의 갑부가 거기다가 자기 별장을 줬습니다. 그 별장을 짓고 별장 이름을 메나 하우스라고 지었습니다. 카이로 회의는 바로 거기서 열렸습니다. 물론 카이로 회의라고 하는 것이 전쟁 중인데, 2차 세계대전 중인데 주요 연합국 3개국 정상들이 모이잖아요. 아마도 이게 경호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막 한복판에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카이로 회의라고 그러지만 실제로는 사막 한복판에서 열린 회의다. 회의는 정확하게 1943년 11월 22일 날부터 해서 26일 날 회의가 끝났습니다.
근데 카이로 선언은 회의가 끝나고 나서 며칠 후에 12월 1일 날 발표가 됐습니다. 잘 아시듯이 국제회의에서 합의한 것을 발표하는 것이 선언문이잖아요. 그래서 합의한 선언문을 발표하려고 하면 회의가 끝났을 때 발표가 돼야 되는데 회의는 26일 날 끝나고 선언문은 12월 1일 날 발표가 됐습니다. 이것도 이제 왜 그런지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카이로 회의가 열렸던 장소입니다. 지금 맨하우스가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이 맨하우스하고 그 가장 큰 피라미드 한 200m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기 맨하우스에 딱 앉아 있으면 카이로 이렇게 다 보이고 그렇죠. 그래, 요건 카이로 회의 장소는 그대로 있고 지금은 이걸 더 넓혀서 여가 피라미드도 있고 스핑크스도 있고 그래서 이건 수많은 외국인들이 관광을 옵니다. 그래서 여기 맨하우스를 더 넓혀가지고 지금은 맨하 호텔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그 당시 맨하우스 카이로 회의가 열렸던 이 장소에는 지금도 처칠이 묵었던 방은 처칠 스위트룸이라고 표시를 해놨습니다. 근데 그 방은 일반인들한테 제공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조사 갔을 때 처칠이 묵었던 방에서 묵으려면 $2,000를 주면 묵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한번 그때는 거기서 자고 싶었는데 $2,000는 못 잤는데 여러분들 만일에 카이로 가려고 하면 한 $2,000 정도를 마련해서 여기 가가지고 처칠이 묵었던 방에 가서 꼭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 당시에 1850년대에 줬던 그 실내 장치도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그 대표들이 모여서 밥 먹었던데 또 실무회담했던데 그 장소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한번 가시면 그 준비를 좀 해가지고 가시면 좋습니다. 카이로 회의는 왜 열렸냐? 결론부터 얘기하면 미국이 필요해서 카이로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럼 미국은 왜 필요했냐? 미국은 일본과 전쟁하면서 그 전쟁에서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본과 전쟁하면서 미국은 중국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루스벨트가 장개석을 만나자고 제의를 한 것이죠. 그래서 장개석이 그럼 만나자라고 해서 열린 회의입니다. 그럼 미국은 왜 필요했냐라고 하는 것인데 잘 아시지만 미국은 1941년 12월 8일 날 일본이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하잖아요. 하와이는 미국 땅입니다. 근데 미국 땅이고 하와이 진주만에는 미국 해군 기지, 미국 군함들이 정박해 있던 데죠. 이것은 일본이 공식적으로 미국을 침략한 것입니다. 미국은 일본의 침략을 받고 즉각 일본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하고 전쟁을 시작했죠. 그게 이제 미일 전쟁입니다. 또 그것이 미국과 일본 사이에 태평양이어서 태평양상에서 이루어진 전쟁이라고 해서 태평양 전쟁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그 전까지 미국은 일본하고 싸운 일이 없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차지하고 일본이 중국을 침략해도 미국은 일본하고 싸운 일이 없습니다. 일본이 자기네 나라 영토를 침략해 오니까 일본한테 선전포고하고 전직을 하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 생각은 그럼 일본 놈들이 왜 미국을 침략하는데 무슨 샌프란시스코를 공격하든지 워싱턴을 공격하든지 본토를 침략하지 하와이고 조그만 섬. 하와이는 1870년대에 미국 영토를 편입된 섬입니다. 미국으로서는 힘이 없어서 뺏겨도 아무런 관계도 없는 섬이죠. 그런 섬을 왜 공격했을까? 미국은 대서양 태평양을 끼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미국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그 바다만 지키면 되죠. 그래서 어떤 나라보다도 일찍부터 군함들이 발전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군함들을 제조하고 해군력이 가장 강한 나라죠. 그 군함 기지가 하와이의 진주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미국을 공격하려면 뭐 샌프란시스코는 대륙 침략해봐야 소용없어요. 미국 군함만 박살내놓으면 미국은 꼼짝 못하죠. 그래서 진주만을 공격한 것입니다. 이게 진주만이라고 하는 것이 일본에서 진주만, 그 태평양이라고 하는 바다잖아요. 이게 사실은 일본이 미국의 해군 기지 그 먼 태평양을 가서 공격한다? 그러니까 하루 이틀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그 넓은 먼 곳을 공격하려고 하면 엄청난 준비, 계획 이것이 있어야 되죠. 41년에 공격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그런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일본이 하와이를 침략한다고 하는 것이 그런 준비, 계획 중에 그 정보가 새 나갔습니다. 정보가 새 나가서 미국으로 들어갔죠. 그 정보를 가장 먼저 입수한 사람은 일본에 와 있던 독일 첩자 마타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정보가 새 나갔죠. 그것을 한국 사람도 그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특히 그 미국에 가서 있던 그 한길수라고 하는 분이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한다, 그걸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는 정보를 입수해서 미국 정부에 제공을 했습니다. 한길수라고 하는 분이 미국에 가 있으면서 미국의 정보, 일본의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미국에 제공하고 그랬던 분이죠. 근데 이제 한길수는 미국에서 활동하면서 좌익 쪽 계열이지. 그래서 우리 역사에서는 잘 한길수라고 하는 분을 잘 얘기를 안 하잖아요. 이승만 박사는 잘 얘기를 해도 한길수는 얘기를 안 하죠. 미국 쪽에서 한국 사람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여겼던 사람이 한길수, 이승만 그렇습니다.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니까. 근데 한길수가 미국 정부에다가 일본이 하와이를 공격한다라고 하는 정보를 제공해 줬는데 미국 정부에서 믿질 않았습니다. 믿지 않은 것은 일본이 우리 진주만을 공격해?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은 배 가지고 군함 가지고 공격하는 것인데 군함은 우리가 더 센데 저들이 군함 가지고 와봐야 우리 이길 수가 없는데 우리가 군함 가지고 공격 못해. 아니면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이 비행기 가지고 하는 것인데 그 당시는 일본에 영이라고 하는 전투기가 있었습니다. 그 전투기는 그 당시 미국의 F-맵보다 더 성능이 좋았습니다. 그래 일본에 성능 좋은 제로 전투기가 있지만 그 전투기가 일본에서 하와이까지 날아올 수 있다. 근데 돌아가지 못한다. 또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연료 문제 때문에. 우리가 지금 태평양을 이제 비행기들이 넘나들지만 태평양 넘나든 게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일본이 하와이를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안 믿었습니다. 아무런 대비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일본이 공격을 했죠. 그래서 미국은 아무런 대비도 하지 못하고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 당했습니다. 12월 8일 날 일본이 하와이 북방 한 200km에다가 군함들을 갖다 대놓고 거기서 비행기가 떠서 하와이를 공격했습니다. 하와이 공격한 게 딱 1시간 20분입니다. 1시간 20분 만에 진주만에 있던 미국 군함 80%가 다 바다에 가라앉았습니다. 나머지 20%도 폭격을 당해서 부서져가지고 3개월 내지 1년은 수리를 해야 군함을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지상에 있던 미국 비행기 1600대가 그냥 다 부서졌습니다. 미국 군인들 한 1800명 정도가 1시간 20분 만에 다 죽었습니다. 일본이 하와이 진주만을 공격한 것은 세계 전쟁사에서도 이제 그건 뭐 대단한 일이죠. 일본으로 보면 대단한 일이고 미국으로 보면 엄청나게 수치스러운 일이죠. 근데 미국은 일본이 하와이를 공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고 해서 그걸 믿지 않았는데 아무런 대비도 안 했는데 그 미국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일본은 어떻게 감행을 했을까? 거기에는 일본 해군 제독 중에 야마모토 이소로쿠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매산자에다가 근본본자.
그리고 이제 숫자로 56. 그래서 야마모토 이소로쿠인데 이 사람은 미국의 하버드 대학 가서 유학을 하고 또 주미 일본 대사관에 무관으로 가서 근무하고 그랬기도 했습니다. 미국을 잘 아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해군 제독이 됐습니다. 그 야마모토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미국을 공격해야 되는데 어떻게 공격하느냐. 그래서 배 위에다가 비행기를 싣고 가서 공격을 한다. 그전에도 물론 배 위에다가 비행기를 싣지만 그건 정찰 비행기죠. 그냥 이렇게 떴다 내렸다 하는. 근데 전투기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전투기를 배 위에다 싣고 가서 공격을 한다. 야마모토가 그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저 북방을 가면 쿠릴열도라고 하는 데 있잖아요. 쿠릴열도 미국 정보망에 안 들키기 위해서 쿠릴열도 해안에다 배를 대놓고서 비행기 뜨고 내리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 훈련을 끝내고 구남에다가 비행기를 싣고 하와이 북방까지 가서 거기서 구남에서 비행기들이 떠가지고 폭격을 한 것이죠. 세계 역사에서 구남에다가 전투기 싣고 가서 공격한 것이 제일 처음입니다. 미국도 그때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본이 하와이를 공격한 것, 미국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실행시킨 것은 바로 일본 해군 제독 야마모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아이디어 가지고 한 것이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당하면 보복을 하죠. 미국 놈들도 일본한테 이렇게 당했는데 자기들도 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 육지에다 대고서 이렇게 짧은 활주를 만들어 놓고 비행기 뜨고 내리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남에다가 비행기를 싣고 가죠. 그래서 그걸 했던 사람이 둘리틀 공군 중령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샌프란시스코에서 군함 길이만큼 갑발을 깔아놓고서 비행기 뜨고 내리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훈련이 되니까 우리도 일본한테 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비행기로 가서 일본을 공격한다. 그래서 군함에다가 비행기를 싣고서 일본 본토를 공격하려고 왔습니다. 근데 이게 정보가 새가지고 일본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한 600km가 멀찌감치서 거기서 이제 비행기가 떴죠. 떠가지고 일본을 공격했는데 미국이 뜨는 것만 했지 가서 다시 군함으로 앉는 거는 훈련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떠가지고 일본에 폭격을 하고서 그리고 다 거의 중국, 연해주 이쪽으로 비행기 들어가서 거기서 떨어지고 그랬죠. 그게 둘리틀 특공대라고 하는 것인데 그건 영화로도 많이 만들어졌죠. 그게 중국에 가서 비행기에 떨어졌는데 중국 사람들이 그 미국 비행기 조종사 보하구로다가 일본하고 전투하고 그런 영화로도 많이 만들어졌잖아요. 그게 이제 바로 어쨌든지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하와이 진주만을 공격한 것은 미국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것이죠. 그래서 미국 군함들이 다 가라앉았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은 우리는 이제 하와이 진주만 습격 사건이 엄청나게 큰 것이기 때문에 영화로도 많이 만들어지고 그랬죠. 근데 우리는 보통 일본이 하와이 진주만을 공격했다. 거기까지만 알지. 그럼 일본이 공격하고 난 이후에 일본은 어떻게 했냐? 그건 모르죠. 그건 얘기를 잘 안 하지.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한 것은 시작이었습니다. 그걸 시작으로 해서 미국이 차지하고 있는 땅, 그 태평양의 하와이 옆에 괌이라고 하는 섬이 있잖아요. 그 미국 영토지. 또 아시아 지역에도 필리핀, 이건 미국이 식민지잖아요. 그래서 하와이를 공격하고 나서 바로 그 다음날 괌서부터 필리핀 이런 데를 공격해서 다 차지했습니다. 그것만 차지한 것이 아니라 태평양 지역에 있는 모든 섬들, 물론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그 태평양 섬에 있는 많은 섬들을 일본이 공격했습니다. 일본이 공격해도 미국 군함이 활동하지 못하고 해서 그 섬들을 순식간에 일본이 다 차지했습니다. 지금 앞에 보여드리는 것은 1942년 4월, 그러니까 일본이 하와이를 공격하고 5달 후에, 5달 지나서 일본이 어느 정도를 점령했나라고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 보면 우리 한반도 보이실 텐데 한반도서부터 중국 내려오고 색칠해진 거, 그리고 태평양 일대를 다 차지했잖아요. 그리고
저기 이쪽 들어가면 버마, 인도 지역까지 일본이 차지했습니다. 일본은 진주만만 공격한 것이 아니라 진주만 공격하고 나서 태평양 지역, 동남아시아인 때를 일본이 완전히 다 장악했죠. 제가 어디 가서 강연했더니 어떤 노인네가 어르신이 강의하자마자 딱 손을 들고서 한 교수, 그 지구상에 그 수많은 나라가 있는데 지구상에 있었던 나라 중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나라가 어떤 나라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서슴지 않고 그거야 몽골이죠. 징기스칸이 그냥 아시아, 유럽까지 다 가서 차지하고 몽골이죠. 그랬더니 그 어르신이 웃으면서 얘기가, 여보시오, 지구상에 땅만 면적이요? 바다도 면적 아니요? 그래, 그 노인 말씀이 지구상에 있었던 국가 중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했던 나라는 일본이다. 바다까지 찾으면. 일본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근데 일본이 42년 4월 달에 이렇게 했어도 그걸 미국이 막아낼 재간이 없습니다. 근데 일본이 이제 미국이 가장 걱정했던 것은 동남아시아 지역 일본이 다 차지했는데 일본이 더 밑으로 남쪽으로 내려가면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두 큰 섬이 있잖아요. 만일에 일본이 그 두 섬까지를 차지하게 되면 일본은 지구상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나라다. 그 두 섬까지 일본이 차지하게 되면 이제 미국은 일본을 감당하지 못한다. 일본이 세계를 제패한다. 그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미국으로서는 어떻게 하든지 일본이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차지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미국의 군함, 미국의 병력 이거 가지고 막을 재간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죠. 그래서 생각한 것이 중국을 이용하자. 중국을 이용한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미국이 중국 대륙에 일본군이 한 600만 명 있다고 파악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미국 정부가 뭐 정확할지 모르지만 그때는 미국 정부가 형편없었습니다. 중국 대륙에 일본군이 600만이 안 되지. 근데 600만이라고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장개석이가 일본한테 항복하든지 일본하고 타협하든지 그러면 중국 대륙에 있는 일본군을 동원해서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를 공격할 거잖아요. 미국 생각은, 루스벨트 생각은 일본이 그 두 섬을 공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일본군을 중국 대륙에 묶어두는 거다. 묶어둬야 된다. 일본군을 중국 대륙에서 못 나오게 하려고 하면 장개석이 열심히 일본하고 싸워야 된다. 그래서 장개석을 만나서 우리가 군사물자를 이렇게 지원해 줄 테니까 일본하고 열심히 싸워라. 끝까지 싸워라. 이제 그걸 얘기하려고 루스벨트가 장개석을 만나자고 한 것이죠. 그래서 장개석이 나중에 만나자고 해서 이루어진 것이 겁니다. 조금 더 얘기하면 루스벨트하고 루스벨트가 장개석하고 만나자고 할 때 그때는 전쟁이 중이잖아요. 아주 극비로 짧은 문건으로 전문으로 옵니다. 그럼 중국 쪽에 루스벨트가 장개석한테 좀 만납시다라고 전문이 오면 중국 쪽에서 그냥 하겠어요? 중국의 실무자들이 장개석 뒤에 있는 실무자들이 루스벨트가 왜 장개석을 만나자고 하는지라고 하는 의도를 다 파악해야 되죠. 제일 처음에는 중국 실무자들이 그 의도를 파악 못했습니다. 왜 만나자고 하는지. 근데 전문의가 답은 해줘야 되죠. 그래서 몇 차례에 걸쳐서 장개석은 지금 그 일본군하고 싸우는 것을 총지휘해야 되기 때문에 밖에 나가고 그럴 수 있는 여건이 못 된다. 그래서 그건 거절하는 것이죠. 루스벨트를 보면 급하잖아요. 아주 절박하지. 그래서 루스벨트가 당신이 정 나오지 못한다고 하면 부인이라도 보낼 수 있냐. 또 루스벨트 장개석 부인이 송미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장개석이 그 문제 없다. 그래서 송미령을 미국으로 보내죠. 송미령이 미국 가서 머무는 동안 역사가 엄청나게 바뀌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송미령이 미국 방문한 것에 대해서 수많은 논문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송미령이 미국을 갔을 때
중국에서는 엄청난 대접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송미령 그러면 무슨 송씨 삼자매 우리 그걸 알잖아요. 송미령 그러면 동양인으로 제일 처음 미국 의회에 가서 연설한 사람. 또 여자로서 미국 의회에 가서 제일 처음 연설한 사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송미령이가 미국에 왔을 때 미국에서는 백악관에서 송미령을 재웠습니다. 루스벨트 부인하고 같이. 그리고 의회에다 데려다가 연설을 시키고 그랬죠. 엄청난 파격적인 대우죠. 그리고 이제 송미령이가 돌아왔습니다. 송민이가 들어와서 장개석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서야 장개석이 루스벨트 의도를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나자.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나기로 협의가 되고 뭐 장소는 어디로 하고 시간은 어디로 하고 이제 그 후에도 그런 교섭이 쭉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카이로 회의 이러면 이것이 뭐 우리 일본이 패망하면 한국은 자유도를 지켜준다라고 그래서 이게 무슨 전후 또는 정치회담처럼 생각하지만 카이로 회의는 군사회담입니다. 그래서 카이로 회의의 주역은 우리가 세 나라 정상이 주역인 줄 알고 카이로 회의하면 맨날 그 사람 사진만 보여주지만 카이로 회의의 주인공들은 세 정상 뒤에 있는 군인들입니다. 미국 쪽 자료에 보면 카이로 회의 때 삼국에서 참석한 별들이 200개가 넘는다. 그러니까 미영중 세 나라에서 군사 작전을 직접 지휘하고 이런 군사 지휘관들이 그 사람들이 별이 200개가 넘을 정도로 참여한 것이죠. 그래서 이 카이로 회의에서는 주요 문제가 어떻게 하면 중국으로 하여금 열심히 일본하고 싸우게 하느냐, 군수물자는 뭘 대주느냐, 군수물자는 어떤 통로로 해서 제공해 주느냐, 이런 것들을 주요하게 논의하는 것이 카이로 회의입니다. 그래서 카이로 회의의 주인공은 그 뒤에 서 있는 군인들이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장개석은 루스벨트하고 만나기로 해놓고 회의는 11월 20일경부터 해서 카이로에서 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정이 됐죠. 중국은 그 회의에 가기 전에 이번 회의에 가서 중국은 미국한테 영국한테 뭘 얻어낼까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 엄청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장개석이라고 하는 분, 장개석에 대해서 우리 한국에서 특히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도 마찬가지죠. 장개석 그러면 그냥 부정부패한 사람 알잖아요. 그래서 그냥 부정부패하고 하다가 모태통한테 그 약한 모태통한테 쫓겨가지고 모태통한테 패해서 대만으로 쫓겨간 사람. 그래서 아주 못난 사람처럼 얘기하지만 그것은 지금 모태통 중국 정권에서 자기의 경쟁이었던 또 장개석을 이겼던 이 중국 쪽에서 만들어낸 것이죠. 장개석이 못됐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그걸 세계에 알리니까 그냥 그대로 우리는 장개석이 부정부패하고 못난 사람 그렇게 하지만 장개석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중국 5,000년 역사에서 열손가락 안에 꼽는 지도자입니다. 중국 대륙을 5,000년 역사에 중국 대륙을 천하통일한 사람들이 몇 명 안 되잖아요. 장개석은 그런 사람입니다. 장개석을 보면 장개석은 그 지도자로서 엄청난 그런 지도를 갖추고 있는 분인데 이분은 그런 것 중에 예를 들면 정보기구를 둬도 한 군데 두지 않습니다. 두 군데 두죠. 한 군데 두면 한 사람한테 놀아날 수 있으니까. 중국 역사에서 환관들이 황제를 가지고 놀고 이런 일이 많잖아요. 장개석은 두 군데를 둡니다. 그래서 정보기구도 군계통에 군사위원회 군통을 두고 또 국민당 쪽에 중앙조사 통계국 중통을 두고 두 군데 정보기구를 둬서 보고를 다양하게 받죠. 결정은 자기가 합니다. 카이로 회의에 참석할 때도 장개석은 루스벨트가 자기가 필요해서라고 하는 것을 알죠. 그래서 이번 회의에 가서 중국은 뭘 찾는다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갑니다. 그 준비를 해가지고 간 것이 저 나중에 얘기를 할 텐데 우선은 중국의 이익이죠.
중국이 일본한테 대만을 빼앗겼습니다. 그 청일전쟁 때 일본한테 져가지고 대만을 일본한테 넘겨줬죠. 그리고 1931년에 일본이 만주를 침략해가지고 만주를 차지했습니다. 중국으로서는 대만, 만주를 일본한테 뺏겼죠. 그래서 이번 회의에 가면 루스벨트 만나서 일본이 패망하면 일본이 중국에서 뺏어간 대만, 만주 이거는 다 중국이 한테 돌려준다. 이제 그런 것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전에 많은 준비를 해가지고 갔다.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카이로에 가서 11월 23일 날 저녁에 장개석이 자기 부인 송미령을 데리고 루스벨트 숙소에 찾아가서 같이 저녁 식사를 합니다. 장개석, 처칠은 아까 보여드렸던 맨하우스에 있었지만 루스벨트는 거기서 한 5km 떨어진 데가 이집트 주 미국 대사관이었습니다. 루스벨트는 거기에 묵었습니다. 따로. 그래서 장개석이 자기 부인 송미령을 데리고 거기 가서 저녁을 먹죠. 저녁을 먹을 때는 루스벨트하고 그 보좌관이었던 홉킨스, 장개석, 송미령 네 사람이 저녁을 먹습니다. 그래서 송미령은 부인 때문에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카이로에 있는 처칠도 루스벨트도 부인 안 데려왔죠. 장개석만 부인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부인으로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통역으로 데리고 간 것이죠. 송미령은 잘 아시다시피 미국에 유학했습니다. 그것도 뭐 보통 학교가 아니라 미국의 귀족 학교라고 하는 웨슬리 대학을 졸업해서 영어를 아주 잘합니다. 통역으로 데려왔죠. 그래서 그 네 사람이 앉아서 저녁을 먹습니다. 그 저녁을 먹으면서 장개석이 루스벨트한테 자기가 준비해 간 것을 얘기하죠. 장개석이 루스벨트한테 얘기한 것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중국이 일본한테 뺏겼던 땅, 대만이라든지 만주라든지 이것은 일본이 패망하면 중국에 반환한다. 루스벨트가 동의했습니다. 또 하나는 일본이 패망하면 중국 대륙에 있는 일본 군 시설 재산, 대륙에 엄청난 일본 군이 있고 일본 시설들이 있죠. 또 일본인들 재산, 중국 대륙에 있는 그것은 미국이 관리한다. 거기에 대해서 루스벨트가 동의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일본이 패망하면 한국을 자유독립되게 해주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루스벨트가 장개석 이런 제안에 대해서 다 동의를 했습니다. 이제 그런 기록이 지금 보시는데 이거는 카이로 회의 일지입니다. 이 카이로 회의 일지는 카이로 회의가 미, 영, 중 세 나라가 참여한 회의인데 영국은 카이로 회의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영국은 카이로 회의가 별로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기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기록이 있는데 기록이 엉성합니다. 물론 미국도 기록을 남겼습니다. 중국은 장개석이 루스벨트한테 제안을 받으면서부터 이 카이로로 출발해서 돌아올 때까지 일자별로 또 중요한 사안별로 다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카이로 회의 일지, 카이로 회의 일지라고 남겼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카이로 회의 일지입니다. 이제 거기에 보면 이게 안 보이겠지만 그 왼쪽에 줄 쳐놓은 데 보면 시일하오 7시 반 그랬잖아요. 요 날은 11월 23일자의 기록인데 요 날 저녁 7시 반에 위자급 부인, 그래서 장개석하고 그 부인이 가서 라사복 총통하고 만찬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만찬하면서 무슨 얘기가 있었다라고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장에 장개석이 제안했을 때 루스벨트가 동의한 것이죠. 그것을 1, 2, 3 여기 맨 오른쪽에 1, 2, 3으로 적어놨습니다. 1, 2, 3은 아까 얘기했듯이 만주, 대만을 들어준다. 또 그 뒤에는 그런 것이고 3이 바로 일본이 패망하면 한국은 자유독립시켜준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루스벨트가 동의를 한 것이죠. 그래서 그 3의 내용이 이제 그 중국 쪽에서 기록하는 것이 일본 괴폐 후에 응사 조선 획득 자유여 독립. 일본이 패망하면
마땅히 조선으로 하여금 자유독립되게 한다 라고 되어 있죠. 이것이 중국적 기록인데 이것은 루스벨트하고 장개석하고 만나서 회담한 이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바로 그 날짜로. 여기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한국의 자유독립 앞에 조건이 없죠. 일본이 패망하면 마땅히 한국은 자유독립되게 해준다 라고 하는 것이 11월 23일 날 장개석 루스벨트 사이의 합의된 내용이고 중국적 기록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미국 쪽, 영국 쪽에서 자꾸 바꾸는 것이죠. 11월 23일 날 저녁 11시가 넘어서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루스벨트가 장개석을 마중에서 보내면서 장개석 보는 앞에서 자기 보좌관 홉킨스한테 너 지금 장개석하고 나하고 얘기한 내용을 가지고 초안을 만들어라 라고 홉킨스 보좌관한테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좌관 홉킨스가 이제 24일 날 그 다음 날 오전에 그때 미국 쪽의 문서 기록관으로 갔던 코넬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을 자기 방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코넬리우스가 타이핑을 치고 홉킨스가 어제 저녁에 장개석 루스벨트하고 사이에 있었던 얘기를 근거로 해서 떠들고 코넬리우스 타이핑 치고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카이로서는 초안입니다. 근데 그 초안에 홉킨스가 작성했던 초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우리는 일본에 의한 반역적인 한국의 노예화를 잊지 않으면서 일본이 패망한 후 한국을 가장 가능한 한 가장 빠른 순간에 라고 초안에 되어 있었습니다. 중국적 기록에는 조건이 없는데 한국의 독립 앞에 가능한 한 가장 빠른 순간에 라고 홉킨스가 했죠. 이제 홉킨스는 그걸 쳐가지고 그걸 대통령한테 보여줘야 되죠. 그래서 루스벨트한테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루스벨트가 그 초안을 보고서 몇 가지 문구를 고쳤습니다. 거기에 한국에 관한 것을 가장 가능한 빠른 순간에를 이렇게 엑스 프로퍼 모먼트라고 적절한 순간에라고 붙였습니다. 물론 이 의미가 가장 빠른 순간에 또 적절한 순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어쨌든지 미국 쪽에서 한국의 자유독립 앞에 자꾸 조건을 붙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5일 날 루스벨트 재가를 받아서 24일 날 오후에 먼저 중국 쪽에 갖다 줬습니다. 홉킨스가 중국 쪽에 가져왔죠. 이게 중국 쪽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그 당시 갔던 왕총회라고 하는 분하고 손미령하고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그걸 다 중국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24일 날 저녁 때 되면 중국어본이 장개석 총통할 때까지 전달이 됩니다. 장개석도 보죠. 근데 영국 쪽은 25일 날 전달이 됐습니다. 영국 쪽이 왜 반나절 늦었냐면 영국은 그 당시 그게 중요한 회의가 아니어서 그 예무상 이런 사람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예무상이 왔죠. 이든이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한테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25일 날은 어쨌든지 중국, 영국이 다 미국에서 작성한 초안을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세 나라 실무자들이 모였습니다. 실무자들이 이제 25일 날 모였죠. 세 나라 실무자들 예상들이 모였을 때 모임 초반부터 영국이 엄청나게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영국이 불만을 표출한 것은 루스벨트가 장개석에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다. 중국에서 주는 선물이 너무 크다. 이제 그런 것이 가장 큰 불만이고 이제 그런 건 논외로 하고 한국에 대해서도 한국을 자유독립시켜주자라고 하는 데 대해서도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국을 자유독립시키자 가장 적절한 순간에 독립시켜주자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거 안 된다. 그래서 영국이 수정안을 냅니다. 수정안을 낸 것은 그 문구 대신에 일본이 패망하면 한국을 일본의 통치에서 벗어나게 한다. 이런 내용으로 수정하자. 일본이 패망하면 한국을 자유독립시켜준다 라고 한 것하고
통치에서 벗어나게 한다.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이 수정안을 질의했을 때 중국의 그런 실무자였던 왕총해라고 하는 분이, 왕총해라고 하는 분은 중국의 외교부장도 지냈고 그 당시 국방최고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이 왕총해는 우리나라에서도 독립유공자로 포상을 했습니다. 왕총해가 영국이 수정안 제시하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루스벨트 장개석이 저녁 먹으면서 한국을 자유독립시켜주고 다 이건 합의한 것이다. 그러니까 안 된다. 그랬더니 영국이 그러면 이것은 합의가 안 된 것이니까 한국 문제는 아주 손에서 빼버리자. 그래서 영국은 빼버리자고 했습니다. 자기네 수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면 한국에 가는 것을 완전히 빼버리자. 만일에 그때 왕총해가 물러섰으면 카이로 선언에 한국 문제가 들어갈 리가 없죠. 근데 왕총해가 여러 가지 논리로 영국 쪽을 설득을 했습니다. 이제 뭐 그럼 다 얘기하기 어렵지만 영국 너네 무슨 한국 문제가 너네는 뭐 그렇게 중요하냐. 그렇지만 우리 동아시아에는 한국 문제가 엄청나게 중요하다. 지금 일본이 동아시아에 그 전쟁을 해가지고 너네 여러 나라들이 전쟁하고 있지 않냐. 그 전쟁 출발이 일본이 한국을 침략하면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러니까 영국은 너네 한국 문제가 중요하지 않지만 우리 동아시아에서는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는 한국을 독립시키는 것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다. 그리고 이제 논리를 폈죠. 그러니까 영국의 논리에 밀리니까 핑계를 대는 것이 우리 소련의 의견을 물어봐야 되는데 우린 소련의 아직 의견을 듣지 못했다. 그래서 소련 핑계를 댔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주소 미국 대사 해리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카이로에 왔습니다. 그때는 미 국무장관은 오질 않고 소련의 해리만 대사가 일주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소련 핑계를 대니까 해리만 대사를 루스벨트가 부르죠. 불러서 이 한국 문제를 꼭 소련한테 물어봐야 되냐. 그랬더니 해리만 대답이 한국 문제는 소련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그랬죠. 한국 문제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소련의 의견을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대답이 그랬죠. 그래서 영국의 결국 논리가 밀려서 카이로 선언에 한국 문제가 빠지지 않고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카이로 선언에 들어가는 과정이 바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카이로 회의는 26일 날 끝났습니다. 끝나고 루스벨트하고 처칠은 거기서 바로 이란이 안 보니까 이란 테헤란으로 가서 거기서 스탈린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에 테헤란 회담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인데, 그리고 장개석은 거기 안 가고 하루 동안 더 멀면서 피라미드도 올라가고 그리고 와서 그 다음날 중국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럼 카이로 회의가 끝났는데 장개석은 바로 돌아가고 루스벨트하고 처칠은 왜 테헤란을 가서 스탈린을 만났느냐. 그 과정을 잠깐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루스벨트가 장개석을 만나자고 할 때 장개석이 이제 만나자고 대답을 해주죠. 그러니까 아마 루스벨트 생각은 중국은 자기 품에 들어왔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루스벨트한테 이번 우리 만날 때 소련의 스탈린도 같이 참석시켜서 같이 만납시다. 그래서 미국 쪽에서 아주 세 나라의 중간 지점이 알래스카니까 알래스카 어디서 맨날 언제 만납시다 라고 중국 쪽에다가 다시 제안을 하죠. 근데 중국의 실무자들이 왜 소련이 참석하려고 하는지라고 하는 것을 중국의 실무자들이 다 분석한 것이 있습니다. 그 자료가 다 카이로 회의지에 다 들어있습니다. 거기에 루스벨트가 스탈린을 참석시키려고 했던 것은 스탈린을 만나서 소련한테도 너네 일본하고 전쟁해달라 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소련은 일본 북쪽이잖아요. 그래서 소련이 일본을 공격하게 되면 일본군이 북쪽으로 배치가 돼서 소련하고 전쟁을 해야 되죠. 그럼 일본군이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로 병력을 못 동원합니다. 루스벨트는 그 생각으로 스탈린을 만나자고 한 것이죠. 테헤란 회담에서도
만나서 요구하는 것이 그것이고 스탈린은 거절했지만 나중에 스탈린은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1945년 2월 달에 있었던 얄타 회담도 목적이 루스벨트가 스탈린한테 소련이 일본하고 전쟁해달라고 하는 걸 요구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45년 2월 달에 스탈린은 그래 전쟁을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전쟁을 해주는 대가로 소련은 만주, 한반도 북부 지역을 소련이 관할한다라고 한 것이 루스벨트, 스탈린 사이의 미략이 돼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얄타 미략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바로 루스벨트가 장개석한테 스탈린도 같이 만납시다, 알래스카에서 만납시다라고 할 때 중국 실무자들이 다 분석을 하는데 그 분석의 핵심은 만일에 스탈린까지 회담에 참석하게 되면 소련이 이걸 기회로 해서 아시아 지역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소련이 아시아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면 우리 중국이 아시아 지역에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중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스탈린은 참여시키지 않는 게 좋겠다. 그래서 장개석이 할 때 스탈린은 안 만납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루스벨트가 처칠한테 장개석하고 만나는데 당신도 참석하시오. 그래서 처칠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루스벨트가 처칠한테 장개석하고 만날 테니까 당신도 같이 참석하자. 처칠은 엄청나게 분개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처칠이 분개한 것은 나는 대영제국의 대표자인데 중국은 이미 일본한테 반은 점령하고 있는 나라인데 어떻게 대영제국의 나 처칠을 일본한테 나라 반을 뺏기고 있는 그런 장개석하고 갖다 한 테이블에 갖다 앉혀놓고 그러냐. 처칠은 엄청나게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영국은 독일하고 전쟁하면서 거의 전쟁 물자를 미국한테 지원을 받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처칠은 루스벨트한테 수도 없이 전화하고 몇 달 만에 한 번씩 만나고 그럽니다. 그래서 전쟁 물자를, 루스벨트 말을 거역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처칠은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카이로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얘기가 나왔으니까 처칠이 참석할 때도 카이로의 미국 측 기록을 보면 처칠에 대해서 저는 뭐 회담을 하러 온 건지 뭐 가족 여행을 하러 온 건지 처칠이 카이로에 올 때는 영국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없죠. 그러니까 처칠 딸이 영화 배우잖아요. 딸하고 손자들하고 같이 다 데리고 왔습니다. 이게 미국 쪽에서 보니까 이게 뭐 가족 여행 이제 그렇게 할 정도로 어쩐지 이제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장개석이 스탈린을 안 만난다고 그래서 카이로 회의가 끝나고 그러면 스탈린을 만날 테니까 스탈린더로 테헤란에 와서 있어라. 그래서 테헤란으로 바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테헤란에서 미국, 영국, 소련 세 나라가 만나서 회담을 하죠. 그 회담의 목적도 루스벨트가 스탈린한테 일본과 전쟁을 해달라라고 하는 요구였습니다. 스탈린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거절했던 이유가 우리는 지금 독일하고 전쟁하고 있는데 전쟁을 두 판으로 벌일 수 없다. 반대를 했죠. 우리가 뭐 회담이라고 해서 뭐 카이로, 얄타, 뭐 이런 테헤란 회담이라고 해서 엄청난 줄 알잖아요. 이 테헤란 회담 미국 쪽, 소련 쪽, 영국 쪽 이런 기록 보면 특히 영국의 상관들 테헤란 회담 와가지고서 그런 얘기는 그 신문자들이 밤에 술 처먹고 또 가서 나쁜 짓 하고 이러느라고 시정상이 모여서 회담하는데 신문자들이 안 와. 그래요. 어떤 판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국 외무부 장관이고 테헤란 회담에서 기록해 보면 처칠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냥 입만 살아가지고 한 시간 내내 그냥 자기만 혼자 떠드는 건데 자기가 들어도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몰라. 회담에서. 그러면서 스탈린에 대한 스탈린이 처칠이 혼자 한 시간을 떠들어도 스탈린은 듣기만 했다.
그리고 처칠이 스탈린이 얼마나 진중한지, 처칠은 얼마나 가벼운지 이런 걸 영국의 외무부 장관이 직접 써놓고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회담에 가서 그런 것 때문에 테헤란에서 만나는 것인데 그 테헤란에 가서 루스벨트 처칠이 카이로에서 장개석을 만나가지고 이러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합의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스탈린이 카이로에서 합의한 데 대해서 나도 동의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카이로 선언 회의에서는 미, 영, 중 세 나라가 했지만 결과적으로 소련까지 동의를 한 것이죠. 그래서 스탈린의 동의를 받아서 12월 1일 날 다시 카이로로 와가지고 거기서 스탈린의 동의까지 받아서 카이로 선언을 발표한 것입니다. 그래서 회의는 26일 날 끝났는데 12월 1일 날 선언이 발표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12월 1일 날 카이로 선언이 발표되는데 거기에 한국의 자유독립 앞에 인듀 코스라고 붙어 있습니다. 조건이. 인듀 코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적당한 시기에 이렇게 해서 번역을 하는데 인듀 코스는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수거지요. 순서를 밟아서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곧바로 독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순서를 거쳐서 절차를 거친 후에 독립시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인듀 코스를 써는 것은 처칠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처칠이 써는 것이죠. 지금 이런 과정으로 보면 미국, 영국은 한국을 곧바로 독립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조건을 붙이고 이제 그랬죠. 그거 이제 조금 이따 나중에 얘기를 할 텐데 카이로 회의에서 한국의 독립 문제가 논의되고 한국의 자유독립 이것이 선언에 포함되는 것은 바로 이런 과정을 거쳐서 포함이 됐다. 카이로 회의일지나 이런 직접적인 자료가 없는데 카이로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카이로 회의에서 처칠하고 장개석하고 이런 논쟁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회고록처럼 써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한국 문제 가지고 처칠하고 장개석하고 붙은 것이죠. 처칠은 한국을 자유독립시켜주지 않으려고 아주 썼고 처칠이 두 가지 이유를 댔습니다. 장충통. 한국을 어떻게 자유독립되게 해주시오. 한국은 자유독립 안 됩니다. 그러면서 얘기한 것이 한국은 야만민족이다. 또 하나는 한국은 자치능력이 없다. 그래서 야만민족을 어떻게 독립시켜주자고 하시오. 또 이 사람들은 독립을 시켜줘도 독립된 정부를 유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자치능력이 없습니다. 처칠이 그렇죠. 여러분들이 알듯이 처칠은 이 입 가지고 사는 사람인데 장개석이 물러났으면 그냥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장개석이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합니다. 야만민족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한국민족은 야만민족이 아닙니다. 그 이유를 대는 것이 3.1운동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일본한테 나라를 뺏기고 지배를 받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전 민족이 들고 일어나서 우리는 식민지 지배 받을 수 없다. 우리는 독립돼야 된다. 그래서 전 민족이 들고 일어나서 독립운동을 한 민족이요. 그러면서 처칠도로 그 당시 지구상의 한 80% 정도가 다 나라 뺏기고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죠. 그 사람들이 다 독립운동하는데 처칠도로 지금 수많은 민족들이 독립운동하고 있는데 한국처럼 전 민족이 독립운동했던 나라 있는지 한번 해보시오. 처칠이 못 됐죠. 처칠이 몰라서 못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한국처럼 전 민족이 들고 일어나서 독립운동했던 나라 없습니다. 처칠이 못 되지. 또 두 번째, 자치 능력이 없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 그게 무슨 말이요. 이 한국 사람들은 아직도 국토도 찾지 못하고 있고 그 국토를 되찾기 위해서 지금 내가 있는 중국 땅에 와서 이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하고 있어. 근데 이 사람들은 아직 국토도 찾지 못하고 주권도 찾지 못하고 아직 그런 상태인데 이미 독립운동을 하면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를 세우고 임시정부를 운영하면서 독립운동을 하고 있어. 아직 독립도 하기 전인데 국가 정부를 수립해서 하면서 하고 있어. 이런 민족의 자치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처칠이 그 논리에 당하지 못하죠.
그래서 결국 영국이 엄청나게 한국의 자유독립을 반대했지만 중국의 실무자들 장개석이 처치하고 싸워가면서 그런 것을 결국 통과시켰습니다. 한마디만 더 하고 잠깐 쉬면 장개석이 그 일기를 쓰잖아요. 장개석이 일기를 써서 한 50몇 년 동안 일기가 있습니다. 근데 장개석이 모태통한테 쫓겨서 대만으로 갈 때, 피난 갈 때 우리는 뭐 골동품만 가지고 가는 줄 알지만 일기도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일기를 가져가서 그걸 잘 보관을 했죠. 장개석으로서는 장개석 일기는 상당히 정확합니다. 지금 일기 가지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료적인 가치도 있고 뭐 토요일 되면 일주일간에 다 반성하고 뭐 그런 거 다 써놓고 사료적 가치가 엄청 높은 것인데 만일에 이 일기를 모태통한테 뺏기면 모태통이 일기를 고치면 모태통한테 유리하게 고치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장개석이 그건 아주 극비리 잘 보관했습니다. 그래서 장개석이 쓴 일기가 있지만 일기를 본 사람이 없습니다. 다만 장개석의 비서였던 사람이 얼마를 베껴가지고 이제 장개석 일기라고 세상에 공표된 적은 있었죠. 그런데 장개석 일기가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난 2010년 갑자기 그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스탠포드 대학에서 장개석 일기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개할 때도 뭐 사진 찍고 복사하고 못하게 하고 공개는 하는데 와서 베끼는 것만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개석 일기가 나타나니까 장개석 일기는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것인데 중국의 학자들이 가서 베끼죠. 일본의 학자들도 가고 한국의 학자들도 가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한국, 일본 학자들은 가서 한 달을 채 못 버티고 왔죠. 뭐 장개석 일기가 휘갈겨 쓴 것도 있고 또 그걸 정확하게 읽어도 장개석이가 절강성 사람이잖아요. 절강성 사투리로 써내면 중국어 알아도 잘 몰라. 이거 해도 잘 내용을 파악 못해요. 이거 왔죠. 근데 중국의 학자들은 그걸 가서 베끼고 다 베꼈습니다. 중국 상해에 가면 그 화동사범대학이라고 하는 데가 있죠. 화동사범대학에 교수를 두고 박사급만 한 20명 들여다 놓고 장개석 일기만 연구하는 팀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다 지금 장개석 일기를 다 베끼고 장개석에 대해서 연구도 지금 한 20권 이상 연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장개석 일기 원문을 탈초된 걸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 와 있는 저 양지선 박사가 장개석 일기 어떻게 재주가 좋아서 장개석 일기 탈초한 것을 다 입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도 보내줘서 봤는데 그 장개석 일기에 재밌는 게 맞습니다. 특히 처칠에 대해서 욕하는 게 참 재밌죠. 카이로에 가서 처칠을 만나잖아요. 그전에 장개석이 처칠을 만난 일이 없습니다. 거기서 만나보고서 처칠한테 욕하는 게 아주 중국에서는 그냥 가장 나쁜 욕. 그래서 일기에 보면 처칠은 앵글로 섹슨 중에 전형적인 놈. 자기는 눈곱 맞춰도 소리를 안 보려고 하는 놈. 그리고 아주 그냥 못된 얘기를 했는데 그것만 아니라 그냥 처칠에 대해서 아주 못된 얘기를 썼는데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한국 문제 가지고 부딪힌 것도 있지만 카이로 회의 때 아까 처칠은 게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처칠은 가서 별로 할 일이 없죠. 또 사실 군 실무자들이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처칠이 송미령이 영어를 잘하니까 송미령하고 이제 불러다가 와서 뭐 얘기하고 그러죠. 근데 그냥 뭐 신사적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음담패설을 했습니다. 떠들고. 송미령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거 다 받아주죠. 그리고 저녁에 오면 장개석한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걸 장개석이가 보고서 이렇게 사람 같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천하의 한마디로 얘기하면 천하의 잡놈이야. 그렇게 일기에 직접 써놨습니다. 그래 그럴 정도로 영국은 카이로 회의에서 한국을 자유독립시켜주려고 한 일이 없다. 한국을 독립을 안 시켜주려고 빼자고 하고 늦지 말자고 하고 뭐 별의별 일을 다 꾸몄다. 그렇지만 중국의 그런 장개석, 중국의 실무자들이 그 반대하는 영국 쪽하고 싸워가면서 한국의 자유독립을 놓고 그 앞에 인듀쿠스라고 하는 조건을 영국 쪽에서 붙여서 한국의 자유독립 앞에
적절한 시기라고 하는 조건이 붙어서 카이로 선언에 한국 문제가 들어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할까요? 지금부터는 이제 중국의 장개석이 카이로 회의에 가서 이렇게 애써서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그 중국에서는 왜 그랬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은 왜 카이로에서 한국을 독립시키자고 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그건 직접적인 계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이 장개석을 찾아가서 면담을 하고 장개석한테 이번 회의에 가서 한국을 자유 독립되게 할 것을 지지하고 관철해 주십시오. 가서 매달렸습니다. 그 장개석하고 임시정부 요인들이 장개석을 찾아가서 면담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것인데 이것이 우리 한국 쪽에는 그 면담한 기록이 없습니다. 근데 중국 쪽에서 임시정부 요인들이 장개석을 면담할 때 중국의 중국 국민당의 조직부장이 옆에 배석해서 그 사람이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총재 접견 한국 영수 담화 기록. 장개석 총재가 한국 영수들을 만나서 나눈 얘기를 기록한 것이죠. 그리고 거기 보면 시간이 있죠. 시간은 32년 7월 26일 그랬습니다. 이건 중국 연호니까 1943년 7월 26일 날 오전 9시 에 만났다. 지점 어디서 만났냐? 만난 것은 군사위원회 1호 회객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우리가 장개석 총통 그렇지만 당시 장개석의 공식 직함은 중국 군사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중국 군사위원회 그 건물로 찾아가서 거기 2층 접견실에서 만난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 중경 가면 중국 군사위원회 건물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그 전시관으로 꾸며놨는데 우리 중경 가면 그냥 임시정부 송사보고 하는데 이 중국 군사위원회 여기 건물도 한번 꼭 가시면 좋습니다. 건물이다. 임시정부 요인들이 장개석을 찾아가서 면담했던 그런 장소입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한국 영수 그래서 임시정부 주석 김구, 외무부장 조소왕, 선전부장 김규식, 광복군 총사령 이청천, 부사령 김학산, 김학산은 김원복입니다. 그래서 임시정부 요인들 5분이 그 옆에 보면 번역은 통역이죠. 통역으로 안원생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역 데리고 왔습니다. 안원생은 잘 아시듯이 안중근 의사 조카지요. 이 사람은 상해에서 교통대학 다니고 아주 그 중국어를 잘하고 재주가 많은 사람입니다. 또 뭐 축구 선수기도 하고 뭐 그렇죠. 어쨌든지 임시정부 요인들이 5분이 통역으로 안원생을 데리고 와서 장개석하고 만납니다. 이렇게 만날 때 저 총재는 임시정부 요인들이니까 총재가 인사말한 것이죠. 저 가운데 보면 김구 조소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분들이 가서 장개석한테 요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총재 이것은 장개석이 임시정부 요인들이 요구한 데 대한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있으니까 어려운데 이걸 그대로 번역하면 임시정부 요인들이 장개석한테 가서 무슨 얘기를 했냐. 지금 영국과 미국은 조선 장례 지위에 대해서 국제공동관리 방식을 취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원컨대 중국에서는 여기에 현혹되지 말고 이번 회의에 가셔서 한국의 독립을 주장하고 관철시켜 주십시오. 라고 장개석한테 얘기를 했죠. 거기에 대해서 장개석이 답변한 것입니다. 답변 내용이 영국하고 미국에서는 확실하게 국제 공동 관리한다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둘러싸고 많은 논란, 쟁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엄청 이미 영국하고 미국은 한국을 일본이 명하면 국제 공동 관리한다 이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걸 뒤집으려면 엄청난 싸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쉽지 않다. 영국과 미국이 이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뒤집어놓는다고 하는 건 쉽지 않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 보면 중국도 힘써 싸울 수 있고 이것은 그래서 장개석이 임시정부 요인들이 와서 얘기하니까
자기가 힘력자에다 다툴 때는 자 힘써 싸워보겠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직역하면 힘써 싸워보겠다 그것이죠. 그래 우리 중국이 애써 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이것이 1943년 7월 26일 날 임시정부인들이 장개석을 만나서 요구했던 그런 기록입니다. 여기에 이제 국제공동관리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국제공동관리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제 지금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연합국들이 한국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자라고 해준 것은 1940년대에 와서 그렇습니다. 1930년대까지 어떤 나라도 어떤 연합국도 한국을 어떻게 해준다.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근데 1940년대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미국과 일본 간의 전쟁이 일어나서 아시아의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죠. 미국이 일본하고 전쟁합니다. 전쟁하면서 미국은 이번 전쟁에서 우리가 일본을 이기면 우리 미국은 전리품으로 뭘 차지하는 게 좋으냐라고 하는 걸 구상하죠. 어떤 인류 역사에서 어떤 전쟁이든지 지면 다 뺏기는 것이고 이기면 많은 전리품을 차지하는 것이죠. 그게 전쟁입니다. 미국도 일본하고 전쟁을 하면서 전쟁은 군인들이 하고 미국의 국무성 관리들, 국제관계학자들 이 사람들은 이번 우리가 일본하고 싸워서 이기면 우리는 뭘 차지하는 게 미국의 국익이 될 것인가 그걸 얘기하죠. 그때 그 사람들 눈에 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죠. 한반도가 한국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한반도는 일본이 차지하고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 미국이 일본하고 싸워서 이기면 일본이 차지하고 있는 한반도는 어떻게 할까? 라고 하는 문제들을 논의하죠. 그때 대두된 문제가 국제공동관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제공동관리라고 하는 것은 일본이 망하면 한국을 독립시킨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일본이 통치해 왔는데 일본이 패망하면 국제열강들이 한국을 공동으로 통치한다 라고 하는 소리죠. 이것이 미국에서 대두가 돼가지고 이것이 1943년 3월 23일 날 미국, 영국하고 합의가 됐습니다. 합의가 됐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영국 외무부 장관 이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루스벨트 대통령하고 만나서 전후 문제를 논의를 했죠. 그때 두 사람 사이에 일본이 패망하면 한국은 국제공동관리한다라고 하는 것을 합의를 했습니다. 사실 엄격하게 따지면 이것은 미국, 영국 간의 공식적인 회담이 아닙니다. 영국 외무부 장관이 미국에 왔다가 대통령 만나서 합의한 것이죠. 근데 이것이 이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미국을 방문했다가 아마 성과가 있어야 됐던 모양이죠. 영국에 가서는 기자들한테 요번에 루스벨트 만나서 이런 문제를 합의했다. 라고 해서 영국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 이걸 미국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중국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그래서 이제 미국, 영국이 일본이 패망하면 한반도는 국제 공동관리하기로 합의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럼 미국은 왜 일본하고 전쟁하면서 자기들이 일본하고 싸워서 이기면 한반도는 자기가 혼자 갔지 왜 국제 공동관리로 하겠다고 하느냐. 만일에 미국이 일본하고 싸워서 이기면 일본이 차지하고 있는 한국은 미국이 갖는다 라고 하면 중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중국이 동의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국제공동관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은 미국, 영국이 합의한 것에 의하면 우리는 일본이 패망해도 우리는 독립되지 못합니다. 일본에 이어서 국제열강들의 또 통치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 기간도 루스벨트는 30년에서 50년을 잡았습니다. 미국, 영국이 결정대로 됐다고 하면 우리는 일본이 패망해서도 30년 내지 50년 동안 열강들의 또 통치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 국제공동관리 문제가 미국에서 거론될 때부터 중경에 있던 임시정부는 촉각을 곤두세웁니다. 그래서 그 미국 국무성 관리가 국제공동관리하기로 했다. 무슨 시카고 대학 어느 학자가 학술대에서
한국은 국제 공동관리로 한다, 이런 안을 제시하다, 그런 것들을 한국으로서 엄청나게 예민하니까 다 수집 보고를 합니다. 임시정부 자료에도 있죠. 지금도 매년 9월달 되면 정기국회가 시행되잖아요. 임시정부도 10월달 되면 정기국회가 열립니다. 임시의정은. 국회가 열리면 외무부나 다 행정부서들이 가서 정무보고를 하죠. 42년도 외무부 정무보고에 보면 미국의 국무성에 누구 관리가, 누구 기자하고 회견하면서, 또 어떤 학자가 어느 학술대에 가서 한국은 국제공동관리하기로 한다,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게시했다. 그 신문에 보도가 된 적이 있다. 그것을 조사한 것이 700몇 건이 됩니다. 엄청나게 그런 많은 논의가 있죠. 그렇지만 그게 결정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43년 3월 달에 미국, 영국이 합의했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지는 것이죠. 임시정부는 경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임시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국제공동관리에서 반대 운동을 전개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반대 운동이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인데, 그 중에 하나가 가장 먼저 한 것이 외무부장 조소왕이 국제공동관리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것입니다. 그 성명서가 전후 한국 독립문제 불능 찬동 국제공관, 전후 한국 문제에 대해서 국제공동관리에 우리는 찬동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성명서죠. 이제 성명서 내용이 참 중요한데, 여기 핵심은 뭐냐면, 지금 영국과 미국이 한국을 국제공동관리하기로 합의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걸 반대한다. 우리는 일본이 패망하면 패망하는 그 즉시 우리는 독립돼야 된다. 그런데 일본이 패망했는데 만일에 국제열강들이 우리를 또 통치한다고 하면 우리는 과거 30년 동안 일본을 상대로 해서 혈전을 전개해왔던 것처럼 우리를 통치하는 열강들에 대해서도 끝까지 저항할 거다 라고 하는 게 조소왕 외무부장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열강들이 통치한다고 하면 우리 한국은 일본에 대해서 싸웠듯이 열강들하고도 싸울 거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뭐 열강들이 임시정부 외무부장이 성명 발표했다고 해서 뭐 그걸 들어주나요? 또 하나는 반대운동 방법으로 중경에 있는 독립운동자들을 다 막아주고 요즘 식으로 하면 골기대회를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제중국 자유한인대회라고 하는 것인데 43년 5월 10일 날 그 대회를 개최하죠. 그 대회에서도 논리는 똑같습니다. 우리는 일제가 패망하면 그 즉시 독립돼야 된다. 일제에 의해서 우리를 열강들이 또 통치한다고 하면 우린 열강들에서도 끝까지 싸울 거다. 그래서 그런 결의문 이런 거 다 채택해가지고 연합국 원수들한테도 보내고 그렇죠. 그 뭐 한국 사람들 몇백 명이 모여서 그거 한다고 해서 뭐 눈 깜짝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도 반대 운동을 하면서 그거 가지고 성과를 내리라고 생각 안 했죠. 임시정부에서 그래도 기대했던 것은 중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중국 정부가 나서서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임시정부가 중국 정부하고 직접 만날 수가 없습니다. 장개석을 직접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시정부 요인들이 중국의 요인들을 찾아다니면서 미국, 영국이 한국을 국제공동관리한다고 합의했다고 하는데 중국 정부가 나서서 이걸 막을 수 있도록 중국 정부 당국에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임시정부 외무부장, 외무부 차장 신익희 이런 분들이 중국의 그 요인들을 찾아다닙니다. 중국의 요인들 중에서 한국의 독립운동을 지원하고 협조해 준 사람들이 많죠. 대표적인 인물로 손과는 손문의 아들입니다. 손과는 한국의 독립운동을 사실 엄청나게 많이 지원해주고 그런 사람이죠. 이제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요구하다가 임시정부 요인들이 정보를 얻었습니다. 정보는 장개석이 루스벨트를 만나서 회담 안 된다라고 하는 정보를 얻은 것이죠. 그 정보를 얻고 임시정부 요인들이 장개석한테 면담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면담이 아까 보여드린 그 면담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미 미국, 영국이 한국을 국제공동관리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합의가 돼서 발표가 됐고 임시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격렬하게 반대운동을 전개하고 그런 과정에 장개석이 루스벨트하고 회담 안 된다라고 하는 정보를 입수하고 장개석한테 가서 매달린 것이죠. 그게 바로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자유한인대회 개최하고 하는 내용이고, 지금 요 자료, 이게 2페이지 쪽 자료죠. 제가 전에 그 백범 선생님, 백범 김구 전집 내느라고 자료 수집하러 대만에 갔었습니다. 그때가 1998년으로 기억이 되는데, 대만에 가면 중국 국민당 당사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국민당 자료만 가지고 그걸 연구하는 기관이 따로 있죠. 그래 거기 가면 중국 국민당 관계 자료가 많은데, 거기 가서 봤더니 그때만 해도 자료를 마음대로 보여주게 해서 꽤 많은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복사를 해가지고 저녁에 들어와서 넘기면서 보니까 이 자료가 있어. 이 자료를 그다지 100% 다 해두고 못하지만 보고서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래가지고 이게 백범 김구 전집에도 실리고 이제 그래서 알려지게 됐죠. 그래서 그 자료를 찾았습니다. 임시정부 요인들이 장개석을 가서 7월 달에 만나고, 이제 회의는 11월 달에 카이로에서 열리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중국 쪽에서는 그 회의에 가기 전에 사전에 엄청난 준비를 합니다. 그 준비한 것들이 아까 카이로 회의지에 다 남아 있는데, 준비를 해도 한 군데서 하는 것이 아니라 두 군데서 동시에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개석은 뭐든지 한 군데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두세 군데 시켜서 시키죠. 하나는 중국 군사위원회 참사실에서 카이로 회의에서 중국이 어떤 걸 제안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뭐 정치 문제, 경제 문제 이런 걸 다 분야별로 해서 정리를 하죠. 국방최고위원회에서도 준비됐습니다. 여기에 카이로 회의에 가서 중국이 뭘 제안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 아까 저 중국이 뭘 제안할 거 말씀하셨는데, 군사위원회 참사실에서 준비한 여기에도 이번 회의에 가서 조선이 독립되도록 그렇게 한다. 승인받도록 한다. 거기 다 있습니다. 국방최고위원회에서 준비한 내용에 대해서도 이번에 회의에 가서 한국의 자유독립을 제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임시정부 요인들이 장개석을 가서 만나고 장개석이가 그래 애써보겠다, 어렵다 그렇지만 애써보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걸 준비하는 기관들에서 회의에서 한국의 독립을 제안한다 라고 하는 것을 꼭 써놓고 있죠. 그것만 아니라 장개석 일기에도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양재선 박사가 장개석 일기 원문을 다 구해줘가지고 들여다보니까 임시정부 요인들이 찾아와서 만났을 때 그날에도 장개석 일기가 있어요. 그리고 몇 번 그 얘기가 있어. 그리고 카이로 회의에 가서 11월 22일자에도, 그 다음 달은 루스벨트 만나서 저녁 먹는 날이잖아요. 22일자에도 내가 전후 한국의 완전 독립과 자유, 이것을 한다 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고서 참 이 장개석이라고 하는 분이 임시정부 요인들이 와서 그렇게 와서 매달리니까 어렵지만 애써보겠다고 대답을 했는데, 실제로 그 약속을 지켜서 회의에 가서 그걸 자기가 제안하겠다고 회의 전서부터 그렇게 해놓고 실제로 회의에 가서 한국의 자유독립을 제안했고 라고 하는 것을, 그런 과정을 다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한국의 자유독립이 결정되는 것은 1943년, 이런 과정을 거쳐서 1943년 11월 달 카이로 회의에서 결정이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과정에서 말씀드렸듯이 미국, 영국, 소련 이런 나라들은 한국을 자유독립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패망하면 곧바로 자유독립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지 자기들이 일본이 망한 후에 열강들이 통치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연합국에 결정된 것에 의하면 우리 한국은 독립될 수 없었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인데, 한국이 그 후에 어떻게 독립됐나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카이로 회의는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테헤란 회의에서 미국, 영국, 소련이
합의를 하고 여기 스탈린이 동의를 했다. 그것까지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합국이 회의한 것이 얄타 회담이죠. 1945년 2월 달에 얄타에서 미, 영, 소 세 나라가 모여서 회담을 했습니다. 그 얄타 회담에서는 한국 문제가 카이로에서 논의된 한국 문제 이것을 확인하고 이런 것은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얄타 회담에서 한국 문제가 논의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얄타 회담에서 루스벨트가 스탈린을 만나서 소련도로 일본과 전쟁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스탈린이 지금 독일이 이제 곧 패망할 텐데 지금부터 6개월 후에 우리는 일본하고 전쟁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6개월이 바로 45년 8월 9일 날입니다. 우리가 45년 8월 9일 날 0시에 소련이 일본한테 선전포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미국이 원자폭탄 터뜨려서 일본이 곧 망할 테니까 소련이 거기 참전하기 위해서 선전포고했다. 그건 정치적인 해석이지. 이미 얄타 회담에서 6개월 후에 우리는 일본하고 전쟁을 해준다라고 하는 것을 스탈린이 동의를 했습니다. 루스벨트는 거기에 대해서 소련이 일본하고 싸워주는 대가로 만주, 한반도 북부를 소련이 관리하게 한다라고 했죠. 그건 얄타회담 회의록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얄타회담 회의록이 54년도가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얘기한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게 이제 바로 얄타회담 미략설. 회담의 공식적인 기록은 없는데 루스벨트하고 스탈린 사이에 미략이 됐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이 내용은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얄타회담이 있고 나서 2달 후에 얄타에서 미략이 됐다고 하는 것을 폭로가 됐습니다. 폭로시킨 사람은 이승만 박사입니다. 45년 4월 달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지금 국제연합을 창설하기 위한 샌프란시스코 회의가 열리죠.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샌프란시스코에 참석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이승만 박사를 대표로 해서 샌프란시스코 회의에 참석하라고 대표로 보냈죠.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회의에 갔는데 한국은 참석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가 기자들을 불러가지고 얄타회담에서 루스벨트하고 처칠 사이에 이런 미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폭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이미 신문에 보도가 됐죠. 그런데 실제로 일본이 패망했을 때 소련은 만주 지역, 한반도 북부 지역까지 소련이 점령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소련이 어떻게 만주 한반도 북부 지역을 할 수 있는지라고 하는 데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설이 있고 삼파선이 어떻게 그어졌나라고 하는 데 대해서 여러 가지 뭐 군사적 편의주의설이라고 미국이 먼저 제안해서 소련이 받아들였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저는 이 얄타에서 미국하고 소련 사이에 이미 만주 한반도는 소련이 갖고 남쪽은 미국이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미략이 됐다. 그것에 의해서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얄타회담은 그런 것이고, 근데 45년 7월 달에 또 미영소가 포츠담에서 회담을 하죠. 포츠담 회담이죠. 여기 포츠담 회담의 핵심은 연합국들이 모여서 일본한테 무조건 항복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츠담 회의에서는 합의한 것을 다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1, 2, 3, 4 이렇게 해서 쭉 남겼죠. 거기 7항에 보면 우리 포츠담 회담에 참여한 연합국 대표들은 카이로 회의에서 합의된 것을 실행시키는데 합의한다. 그래서 카이로 선언은 그대로 실행되는 걸로 연합국 사이에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독립 문제는 1943년 11월 달에 카이로 회의에서 결정이 됐고 얄타회담, 포츠담 회담에서도 카이로 선언은 그대로 실행된다라고 하는 것이 연합국 사이에 합의된 것이죠.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실제로 일본이 45년 8월 15일 날 일본이 패망했습니다. 패망했는데 한국 문제는 한국 민족이 해결할 수가 없는 조건이 됐죠. 일본이 패망했는데 한반도는 3파선 북쪽에는 소련군이 들어와서 점령하고 3파선 남쪽에는 미군이 들어와서 점령했습니다.
미군도 그렇고 소련군도 그렇고 한국 독립운동 세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고 임시정부가 들어오는 것을 개인 자격으로 들어와라. 그래서 서약서까지 받고 요구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한국 민족 문제를 한국 민족이 해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연합국이 한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45년 12월 달에 미영소 세 나라 외무부 장관들이 모여서 모스크바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스크바 3상 회의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죠. 그래서 45년 12월 16일 날서부터 한 27일까지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 회의는 한국 문제는 이미 카이로 회의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근데 그건 정상들이 한국은 자유독립시키자라고 하는 큰 것만 했죠. 그럼 어떤 순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할 것인가라고 하는 구체적 실행 방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 나라 외무부 장관들이 모여서 카이로 회의에서 정상들이 합의한 것을 어떻게 실행할 것이냐라고 해서 열린 회의가 모스크바 3상 회의입니다. 그런데 모스크바 3상 회의에서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결정된 것은 한국은 최고 5년간 신탁 통치를 실시한다 라고 하는 신탁 통치가 결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패망했어도 연합국은 신탁 통치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국제 공동 관리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일본이 패망했는데 연합국은 한국은 독립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국제 세력들이 한국을 공동으로 신탁 통치한다. 우리는 일본이 패망해도 독립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연합국은 일본이 패망한 후에도 한국을 독립시켜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통치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 알듯이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한국을 신탁 통치하기로 결정했단다 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졌을 때 물론 온 국민들이 반대했지만 그것을 반대운동을 가장 주도하고 전면에 나선 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 백범 선생 임시정부 주석인이 경교장에서 긴급 국무회의를 열었습니다. 국무회의를 열고 우리는 반대하는 신탁통치 반대운동을 전개한다. 그리고 먼저 연합국 원수들에게 우리가 신탁통치를 왜 반대하는지라고 하는 선언서를 작성해가지고 보낸다. 그래서 국무회의에서 바로 주석 김구 외무부장 주소한 명의로 각국 원수들한테 우리는 이런 이유로 해서 신탁통치 우리는 반대한다 라고 연합국 원수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국무회의에서 결정한 또 하나는 국민들하고 함께 신탁통치를 반대한다. 그래서 국민 각계각층. 그래서 그 소식을 받고서 그날 저녁에 무슨 언론계 이런 사람들이 경교장에 다 모였죠. 모여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신탁 통치를 반대한다. 반대운동을 전개한다. 그래서 반대운동을 위한 기구로 신탁 통치 반대 국민총동원위원회라고 하는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구가 중심이 돼서 12월 31일 날 동대문 운동장에서 반탁 걸기대회를 개최하는 것이죠. 그래서 반탁 운동에 나섰습니다. 이제 반탁 운동을 전개하고 이걸 또 조금 다른 얘기는 하지만 우리는 반탁 운동만 얘기한 게 반탁 운동은 모스크바에서 삼성에 결정된 신탁 통치를 반대하는 것이죠. 그것만 알고 있지만 12월 31일 날 동대문에서 반탁 걸기대회를 하면서 그 날짜에 임시정부는 이제 우리가 정권을 행사한다 라고 임시정부가 정부를 행사할 것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12월 31일 날 임시정부 내무부 명의로 국자포고라고 하는 포고문이 붙습니다. 포고문 1, 2 포고문이 붙죠. 그 포고문의 내용은 지금 미군정청이 있고 미군청의 경찰기구도 있고 한국인들 관리들이 미군청 관리들이 있는데 이제 지금 이 순간부터는 경찰기구 미군정에 있는 한국인 관리들은 이제부터는 임시정부의 명령을 들어라.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정권을 행사하겠다. 그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그건 그 당시에는 미군정이 한국을 통치하고 있던 때죠.
임시정부가 미군정 없애고 자기들이 정부를 행사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포고가 발표됐을 때 미군정 사령관이 하지 중장이잖아요. 하지 중장이 그 보고를 받고 격려했습니다. 하지 중장은 첫 보고를 받자마자 이건 임시정부가 우리 미군정의 정권을 탈취하려고 하는 임시정부의 쿠데타다. 그래서 임시정부 사람들이 감히 우리 미군정의 정권을 탈취하려고 해 용서 못한다. 임시정부 요들 다 죽여라. 라고 하지가 격분해서 명령 내리죠. 그 다음 날 46년 1월 1일 날 김구하고 하지하고 만납니다. 그래서 하지가 그때까지만 해도 격분을 해가지고 들어오는 김구한테 당신이 날 고욕하고 날 기만하면 내가 또 죽여버리겠다. 하지가 들어오는 김구한테 그랬습니다. 근데 김구 주석이 거기다 대고 네가 날 죽이기 전에 내가 이 여윤단 앞에서 내가 먼저 자결하겠다. 그래가지고 대들죠. 그래서 결국 하지가 해서 그러면 반탁운동은 좋은데 폭력적으로 행사하지 마시고 평화적으로 하시고 어쩌고 이제 그런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백범도 그걸 양보를 해서 방송을 하고 해서 타협이 됐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신탁 통치만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미군정으로 통치하잖아요. 임시정부는 미군정에 대해서도 저항을 하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만 아니라 우리 독립운동의 신념입니다. 우리 독립운동은 일본이 패망하면 그 즉시 우리는 독립되는 것이 독립운동의 신념입니다. 일본이 패망했는데 우리를 또 통치해? 독립운동가를 보내는 독립운동가들이 보는 것은 일제도 그렇고 우리 통치하는 열강도 똑같은 놈들이야. 똑같이 저항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탁 통치 문제가 나왔을 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반탁운동을 했다. 지금은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없지만 제가 대학원 때만 해도 세종문화가 있는데 학술 얘기가 열리면 임시정부의 반탁운동은 임시정부가 국내에 기반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국내의 기반을 국민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이런 것으로 반탁운동을 치고 나왔다. 그리고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잘 없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제 공동 관리한다고 그러니까 즉각 반대 운동을 했습니다. 신탁 통치하도 똑같이 반대하는 것이죠. 정치적인 고려, 국민적 기반 그런 거 없습니다. 독립운동 했던 사람들의 신념은 우리는 즉시 독립이야. 일본만 아니라 다른 나라가 우리 통치해도 우리는 거기 싸우는 거야. 그게 독립운동가들의 신념입니다. 그게 바로 반탁운동이고 국제공동관리 반대운동이죠. 근데 실제로 미영소 세 나라가 연합국이 한국은 일본이 패망하고 나서 신탁 통치고 5년 동안 신탁 통치한다라고 하는 것이 일정했지만 신탁 통치가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실행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모스크바에서 결정한 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우선 미소가 대표가 참여해서 미소 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 첫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가 미소 공동위원회가 한국의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하고 만나서 한국의 대표기구, 민주적 임시정부를 수립한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미소 공동위원회하고 수립된 민주임시정부하고 협의해서 신탁 통치를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그래서 기간은 최고 5년으로 하고 신탁 통치에 참여하는 나라는 미국, 영국, 중국, 소련으로 한다. 그걸 합의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가 미소 공동위원회는 2주 안에 설치한다. 이게 신탁 통치안의 합의입니다. 모스크바에서. 그래서 첫 단계가 미소 공동위원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46년, 그 발표하고 46년 1월 16일 날 미소 대표들이 모여서 미소 공동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조직을 하죠. 그리고 서울 덕수궁에서 미소 공동위원회 예비회담을 합니다. 그리고 3월 달부터 제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리죠. 그래서 열려서 미소 공동위원회 첫 단계는 실행이 됐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미소 공동위원회하고 한국의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하고 만나는 거야. 그런데 이때 소련 쪽에서 지금 모스크바 결정안을 실행하려고 하는 것인데 모스크바 결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소위 반탁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반탁운동하는 사람들은 우리하고 만날 협의 대상에서 그 사람들을 빼야 된다. 그래서 소련 쪽 주장은
반탁운동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만날 협의 대상에서 배제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걸 배제시키면 나중에 반탁운동이 일어났을 때 나중에 조선공산당 좌익 세력은 거기에 지지하는 걸로 방향을 바꾸잖아요. 그러면 소련 쪽 얘기대로 하면 미소 공동위원회하고 만날 사람들은 좌익 세력뿐이죠. 민족주의 결은 다 반대하고. 그러면 소련 미국 쪽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그건 반탁운동하는 것은 의사표현의 자유다. 민주주의 체제하에서는 누구든지 그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안 참석시키는 건 아니다. 참여시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문제 가지고 소련하고 미국하고 합의를 못 봅니다. 그래가지고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이 되잖아요. 이게 결렬이 되죠. 한국 대표들 어떤 사람 만날 것이냐, 그 문제가 걸림돌이 돼가지고 못하죠. 게다가 47년, 1년 후에 47년 5월 달에 또 2차 미소공동위원회를 엽니다. 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렸지만 똑같은 문제 가지고 서로 합의를 못 보다가 무기한 취해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모스크바 연합국이 일본이 패망하고 나서 한국은 이렇게 해결하자 해서 모스크바에서 결정을 했는데 한국 사람들이 거기에 반대하니까 그걸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못해. 그러니까 그 결정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 문제를 유엔으로 넘깁니다. 미국 소련 간에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47년 9월 달에 한국 문제를 유엔으로 넘기는 것이죠. 유엔에서는 한국 문제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그럼 신탁 통치 없이 총선거를 실시해서 정부를 수립하자. 그렇게 유엔에서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탁 통치 없이 정부를 수립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유엔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물론 유엔에서 한국 문제가 다루어질 때 소련 쪽에서는 먼저 애국군이 철수하고 후에 정부 수립한다. 선애국군 철수 후 정부 수립. 그런 소련 측이 아니고 미국은 선정부 수립 후 애군 철수. 그래서 미국안 소련안이 서로 대립됐죠. 또 특별하니까 미국안이 가결됐습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해서 정부를 수립한다. 물론 신탁 통치 없이. 그래서 유엔에서 그 선거를 관리 감독하기 위해서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을 구성해서 한국에 파견하는 것이죠. 그래 그 위원단이 한국에 와서 남북에 다니면서 지도자들 만나가지고 이제 협의할 텐데 북쪽에서는 못 들어오게 했죠. 그러니까 유엔 위원단이 남한 38선 이남 지역만 활동할 수밖에 없다. 유엔에 보고하고 유엔에서는 그런 활동 가능한 지역에서만 선거를 해라. 그래서 48년 5월 달에 5월 10일 날 선거가 실시되고 그 선거에서 국회의원들을 뽑아가지고 지원국회 만들어서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는 것이죠. 지금 말씀드린 것은 연합국이 한국을 국제공동관리한다. 거기에 대해서도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국제공동관리가 실현되지 못했죠. 연합국이 신탁 통치한다. 거기도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신탁 통치가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우리 한국의 독립운동은 우리는 일본만 상대로 한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일본만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연합국을 상대로 했을 수도 있습니다. 연합국이 일본에 이어서 우리를 통치한다고 하니까 그 연합국을 상대로 해서도 반대운동을 하고 독립운동을 한 것이죠. 그게 국제공동관리 반대 신탁통치운동입니다. 또 하나, 지금 쭉 말씀드렸듯이 우리 한국의 독립은 연합국이 갖다 준 것이 아니죠. 연합국은 한국을 독립시키려고 한 일이 없습니다. 일본에 이어서 자기들이 한국을 통치하려고 했습니다. 연합국은 한국을 독립시켜 주려고 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독립은 연합국이 갖다 준 게 아닙니다. 원자폭탄 두 방을 때려서 일본을 폐마시켜가지고 우리가 그 덕분에 해방이 되고 광복이 됐다? 일본이 패방했을 때 정식으로 일본 정부의 항복무소를 접수받은 것은 45년 9월 2일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메가도가 태평양 연합군 총사령관이 돼서 일본 도쿄만 앞에다가 군함 미조리함을 불러다 대놓고 일본 정부 대표를 와서 서명하게 만들었잖아요. 우리는 그것만 알지.
일본 정부 대표만 서명한 게 아니라 연합국도 서명을 했습니다. 그때 연합국이 모두 9나라입니다. 거기 서명했던 나라가. 그 연합국 중에는 미, 영, 중, 소, 프랑스도 있죠. 프랑스는 베트남이 프랑스 식민지였는데 일본이 베트남 공격해 오니까 일본하고 전쟁했습니다. 네덜란드도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가 네덜란드 식민지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네덜란드, 인도네시아 공격해 오니까 자기 식민지 지키기 위해서 했습니다. 근데 거기 9개국 보면 캐나다도 들어가 있고 뭐 그래요. 근데 나도 아직 캐나다가 왜 연합국에 들어가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또 오스트레일리아도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오스트레일리아도 글쎄 일본하고 그게 전쟁한 일이 없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일본이 항복을 접수했을 때 우리는 미국만 할 줄 알지만 다른 연합국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미국 중심으로 미국이 원자폭탄을 떨어뜨려서 일본이 패망했고 우리는 미국 덕분에 해방됐고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항복문서에 서명했던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9개 나라도 일본하고 전쟁을 했습니다. 그 나라만 전쟁한 것이 아니라 한국도 일본하고 독립전쟁을 했습니다. 어떤 나라보다 일본한테 침략을 받은 나라들이 모두 일본하고 싸웠죠. 그리고 일본이 1945년에 패망했을 때 일본이 패망한 것은 물론 연합국 중에서도 전쟁에 크게 기여하고 일본이 항복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나라가 있죠. 그렇지만 여러 나라들이 일본하고 함께 싸워서 일본이 패망한 것입니다. 그 함께 싸운 중에 누구는 좀 크게 기여했고 크게 기여하지 못한 것도 있죠. 한국도 가장 먼저 일본한테 침략을 받아서 가장 오랫동안 일본하고 전쟁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런데 한국을 그 연합국의 9개국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죠. 베트남, 네덜란드 1, 2년 일본하고 전쟁한 거, 부분적인 전쟁한 거 그거 가지고 연합국에 포함시켰는데 한국이 30몇 년 동안 일본하고 전쟁한 것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연합국은 어쨌든지 한국을 자유독립시키려고 한 일이 없다. 우리는 연합국에 의해서 독립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국제공동관리 반대하고 이러다가 장개석 총통한테 가서 얘기하고 이래서 중국이 카이로에 가서 영국하고 싸워가면서 한국의 자유독립을 보장받은 것이다. 우리는 광복은 연합국이 일본하고 싸워서 승리로 갖다 준 선물,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